선택 2022 특집 100분 토론. 다음은 판 읽는 선수들이라는 토론 코너 준비했습니다. 주요 정당의 의원들과 함께 현재 여론 판세를 한번 분석해보고 이와 같은 기존 대선판을 또 뒤집어보기 위한 새로운 전략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지 치열한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대통령 선거를 50여일 앞둔 지금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시시각각 급변하고 출렁이면서 선거 결과를 참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네 분께서는 오늘 어떻게 판세를 읽어주실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판세를 대하는 입장이 어떠하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의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민심은 다행이다, 안철수가 있어서라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악이 아니면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양당 구조의 선거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선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부패에 연루 의혹이 있는 후보, 그리고 국정 운영 능력이 심각하게 의심이 되는 후보, 그 양당 후보를 보고서 우리 유권자들께서 또 민심이 다행이다, 안철수가 있어서 깨끗한 후보, 그리고 과학기술로 국정을 훌륭하게, 유능하게 운영할 능력이 있는 후보, 안철수 후보가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말씀 잘 들어봤는데요. 오늘 논의를 좀 열어보기 위해서 저희 100분 토론이 코리아 리서치에 직접 의뢰해서요.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국의 유권자 가운데 1,003명을 대상으로 물어봤는데요. 내일이 만약 대통령 선거라면 과연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시민들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8.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2.8%로 나타났습니다. 6%포인트 차이인데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2.1%,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 2.5%입니다. 내일이 선거이라면 윤석열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오차 범위 내에서 좀 높게 나오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또 우리가 유의해 봐야 될 게요. 오늘 또 발표된 또 다른 여론조사가 있는데 MBS 여론조사를 보면 꽤 양상이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가 37%, 윤석열 후보는 28%를 기록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바깥에서 9%포인트 앞서는 결과를 또 보여줬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14%, 심상정 후보는 3%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가지 여론조사의 방법론은 대체로 유사하고요. 차이가 있다면 시점에 하루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점이고요. 보수, 진보, 중도 유권자의 표집 비율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점은 물론 참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워낙 요즘 유동성이 높은 그런 판세인 만큼 이 두 가지 좀 상반돼 보이는 그런 결과를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게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에서는 이 양주사 모두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판세 어떻게 보시는지 토론해 보도록 하죠. 권은희 의원 말씀을 또 먼저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여론조사 이 추세를 보시면 알겠지만 양당의 후보들이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금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박스권이라고 하면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40% 후반대에 지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30% 중반대 그리고 20% 후반대에 이러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박스권에 갇히게 된 원인들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당군 일의 최대 특혜라고 하는 대장동 특혜 연루 의혹에 시원한 해명도 그리고 수사를 시원한 수사, 특검 수용도 하지 않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여전히 부패 연루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책 행보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정책이 정말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거기에 비난을 받으면 바로 말을 바꾸는 또 그런 불신까지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 이런 박스권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후보 부인의 허위 가장 이력으로 공정의 명분을
명분을 자신의 출마 명분을 스스로 찬 그런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겠고 거기에 더해 정책 행보를 하는데 본인의 정책인지 아니면 정책을 대독하고 있는 건지 국민들로부터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국정 운영 능력에 자질을 의심받고 있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이에 비해 안철수 후보 그 깨끗함 그리고 과학기술을 통한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그 신뢰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인물 구도를 형성해 가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에 있어서 인물 구도가 지속적으로 우리 민심을 흐를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네. 이와 같은 지지율이 이제 왜 변동하는가에 대해서 뭐 각양각색의 이제 해석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그런 것은 무엇일까? 정책일까? 또는 공약일까? 또는 다른 문제일까 싶은데요. 좀 전에도 이제 토론 과정에서 여가부 해체에 관련된 문제, 폐지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도 해서 저희가 여성가족부 관련 의제에 대한 여론조사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민들은 여성가족부 존폐 여부에 대해서 과연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걸까? 결과 함께 보시죠. 현재의 기능과 역할을 개편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서요. 39.9%로 나왔고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2.3%로 이제 나왔습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가 11.6%고요. 그리고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10.1%인데요. 자, 이렇게 조사 결과를 보시면서 여성가족부 존폐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정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님 말씀 들어보죠. 네, 앞서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여성가족부 문제 있습니다. 그 기능과 역할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폐지 그리고 개편에 대한 요구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 여성가족부 존폐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바로 윤석열 후보의 한 줄 공약 때문입니다. 이 한 줄 공약이 이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갈등을,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방식으로 던져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갈등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대통령 후보의 공약입니다. 대통령 후보는 정쟁을 야기하거나 갈등을 이용해서 표를 수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그 국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사람을 뽑는 것이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나서는 것이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공약에 있어서 대통령 후보다움이 있어야 되고 대통령 후보다움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을 때 나의 생각은 어떻고 이러한 생각에 설명을 하고 생각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대통령 후보다움인데 전혀 대통령다움이 보이지 않는 정말 불성실하고 불친절한 한 줄짜리 공약이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높은데 이 여론을 제시하는 것이 왜 갈등이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성가족부 존폐를 볼 때, 개편을 볼 때 우리가 그 부처를 먼저 보기보다 그 부처에서 돌보는 함께하는 사람들, 그 역할을 보셔야 되는데 이 여성가족부가 함께하는 사람들, 아동학대, 심각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 그리고 학교 밖 어린이, 그리고 얼마 전에 청년 고독사로 사망한 보호 종료 아동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 이들이 여성가족부가 또한 함께 돌보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이런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어떤 부처에서 어떤 역할을 줌으로써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함께하도록 또 마련해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되어야 되고 그래서 개편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 전혀 없이 진지한 고민 없이 그들이 살피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 구성원에 대한 배려 없이 그냥 폐지하겠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러한 사회 구성원에 대한 외면이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범야권 단일화에 대한 이슈도 떠올랐습니다. 자, 시민들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찬성한다는 응답이 48.6%로 반대한다는 38%보다 대략 10%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만약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로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2.1%, 국민의당 안철수로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39.8%로요. 모르겠다라는 또 응답은 18.1%로 집계됐습니다. 이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상당히 접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양상인 거죠. 여야 대선 후보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접전 양상을 보이고 축럭이는 과정에서 아마도 야권은 단일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일단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한번 평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권은희 의원님 말씀부터 들어봐야 될 텐데요. 어떤 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그 선거와 관련된 여론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단일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과 그리고 후보자가 단일화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선거 양당 구도의 선거가 아니라 양당의 후보에 대해서 도저히 찍을 사람이 없다라는 평가로 인물 구도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그러한 민심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단일화가 찬반으로 팽팽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여전한 정권 교체의 열망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정권 교체의 열망이 담겨질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또한 안철수 후보라는 부분들이 적합도뿐만 아니라 경쟁력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단일화와 관련해서 최선의 인물, 최고의 능력을 가진 안철수 후보가 민심의 뜻에 따라 단일화 없이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완주로 말씀 주셨습니다. 네, 김은혜 의원. 그럼요. 저는 안철수 후보도 귀한 우리나라의 정치사에서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분이 현재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 존중을 하고 그분과의 어떤 단일화 논의를 얘기하는 건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님이 지난해 12월만 하더라도 이제 대선 포기 말씀을 하셨다가 재작년이죠. 대선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나서는 부분을 말씀하셨다가 이제 다시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하셨죠. 그리고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이야기하셨다가 서울시장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합당 결렬이 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국민의당과 저희 사이에 서로의 반반의 책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늘 이제 안철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여쭤보고 싶었던 건 2016년에도 그 당시에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에게 바른정당과 합당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바른정당과 합당이 됐죠. 실용정치를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영 논리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의 국민과의 약속을 바꿀 수도 있는 이해 집산에 또 다른 의도가 있으신 건지는 여쭙고 싶고요. 두 후보가 페어플레이를 통해서 국민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응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른 두 분께도 듣고 싶긴 합니다만 굳이 여쭙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라도 말씀하신 게 있으시면 나중에 주도권 토론 과정에서 섞어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은혜 의원님, 그 발언과 관련해서 짧게만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일단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부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대선을 포기한다. 그런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그런 왜곡 시각이 사실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 정말 불신의 강을 크게 만들어 놨는데요. 서울시장 후보로
그 정권 교체를 위한 열망을 받아서 그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단일화 후보로 출마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연히 당선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거를 시민들에게 약속하면 약속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왜곡해서 대권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라고 유리하게 해석하는 유리하게 왜곡하는 그러한 태도들이 결국은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큰 불신의 강을 만들었고 그 불신의 강이 결국은 합당 결렬에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재작년 12월에 안철수 후보가 직접 국민 앞에서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출마를 하는 그 배경을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 앞에 공표하신 부분을 물론 이제 저간의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직접 약속하신 부분까지 앞뒤를 바꾸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네, 알겠습니다. 귀중한 자산이라는 건 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응원하면서 페어플레이 하자는 겁니다. 네. 사실 뭐 진실 게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거 얘기 많이 했던 거라서 입장이 굉장히 다르십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더 길게 끌고 얘기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요. 단일화 힘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날이 섰던 그런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서 또 가져오신 주제가 있으시죠? 좀 다릅니다, 맥락이. 네, 2022 시대정신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분열을 겪었습니다. 오랜 세월 지역주의 분열을 겪었는데 거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말 운동권 세력이 기반이 된 진영의 분열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내 편 갈라치기로 정말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상징적인 사건이 이 조국 가족의 편법 특혜에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그 조국 교수의 부인에 대한 그 유죄 판결을 한 판사들까지 비난하고 그리고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내 편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사과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재정 의원님은 입장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묻습니다. 네, 많은 언론에서 뭐 조국 퀴즈를 얘기하면 아직도 퀴즈인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당시에 당 대변인이었고요. 쉽지 않은 국면이었습니다. 도덕적 문제, 관행의 문제,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섞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은 젊은 층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어루만질 수 있는 정당의 태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저 스스로도 반성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문제, 그리고 또 정서적 문제, 그리고 관행이라는 것의 문제, 타파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다층위적으로 있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국면이었습니다. 그 입장이라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부인의 허위 가장 이력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당시에 관행이었다, 채용 관행이었다라는 그런 말을 대표적인 변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겠네요. 제가 관행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관행을 인정하자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잖아라고 했을 때 법적인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또 정서적인 측면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또 관행의 문제라고 얘기하면 관행으로 피해가려느냐라고 또다시 공격해오는 상황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정서적인 여유를 갖기가 힘들었다는 취지고요. 본의 아니게 저희가 자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특히 내로남불의 판관이 되었던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의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로남불의 타이틀을 좀 갖고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저희는 기뻐하기보다는 정말 똑같은 잣대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확한 지점에 비판을 하고 정확한 지점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방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절제하고 노력합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방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은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 국민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그때 외면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분노시켰고요.
네, 지금은 그렇게 거기에 대한 오해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도 아무런 듭니다. 속죄와 사과 없이 철저한 반성 없이 그 잣대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 부인의 문제, 내로남불의 공정의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말할 자격을 스스로 이미 박탈했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제일 여당으로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또 한 가지 더 제일 여당이 아니라 여당으로서. 제일 야당과 여당이 뭐 기준이 달라집니까? 여전하십니다, 정말. 그리고 또 하나 더 차기 정권에 누가 되든 분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105석의 소수 정당이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던 공약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또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3석의 미니 정당이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공약 이재명 후보는 과연 누구를 향해서 내는 겁니까? 대통령 공약 나에게 표를 주는 사람, 나를 지지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는 것이 공약이 아닙니다. 전체 국민에 대한 공약이고 전체 국민에 대해서 이끌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공약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힘을 모아서 협력해서 협치를 해서 국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고 그게 잘못됐을 때는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지금껏 그러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독단과 오만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협박까지 합니다. 소수 정당이 질문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지원해 줄 것 같으냐? 라는 그러한 협박까지 합니다. 분열을 예고하고 발언을 좀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중에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맞습니다. 저는 심지어 각 후보의 정책이 뭐 누가 누굴 뺏겨왔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같아지면 어떻습니까? 선의의 경쟁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서 협력을 확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아마 우리 송영길 대표님께서 이건 우리가 당선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라는 공간 안에 협치라는 그런 틀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원만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여당이라는 말을 아까 실수를 하면서 또 반복을 합니다. 여당이면서도 180석을 가지고도 사실상 국회에 문턱을 넣기가 어려웠던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국회라는 틀이 근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대화와 타협의 협치의 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영길 의원께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여당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그래도 다른 정당에 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지점도 없지 않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우려의 시각을 표하면서요. 국회에서 협치의 공간이 일어나는 것은 비단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가져야 할 기본 소양이고 태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전에 보였던 모습을 앞으로 다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180석의 힘을 휘두르겠다라고 협박하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한 태도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가능하다면 좀 아쉬움도 있고 하니까 이 네 분 모시고 다시 한번 또 토론을 연장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드는 토론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토론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토론으로서 검증하고 이 급변하는 선거 판도를 좀 더 치밀하게 분석해서 유권자의 효능감을 높이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준비해 주신 네 분의 패널 그리고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